한번 우리 저기 복습 좀 하시면서 그죠? 아카데미 미술 연결해서 우리 지금 이제 190페이지 그죠? 인상주의 오늘 이제 들어가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복습하면서 쭉 연결되는 얘기겠습니다. 이제 살롱전 얘기 나왔죠, 그죠? 아카데미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살롱전이, 특히 그 19세기 중후반, 그죠? 낭만주의, 들라크루와 이후에 이제 오히려 그죠? 낭만주의 이후에 새로운 미술이 나오기 전까지 요 사이가 아카데미 미술의 전성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살롱, 카레 얘기했고, 그림들 이렇게, 그죠? 그 옛날 아카데미 장면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대중화되면서 산업관에서 이렇게 크게 열리고 뭐 아카데미 대표적인 화가들 그죠 이 소방관 미술 그죠 소방관 투구 쓰는 그 고대 그림만 맨날 그린다 해가지고 이제 요거 뭐 잠깐 보시고요. 이게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카데미의 대표적인 작품 이런 거 오리엔탈리즘 그죠 동양적인 서구인들이 보기엔 이집트 뭐 그리스 이런 게 다 이제 그 뭔가 알제리 이런 게 새로운 뭔가 신선한 자극적인 그런 걸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 그것도 하겠지만 일본이 소개됐을 때 야 이거 또 새롭다 해가지고 그죠? 일본 자포니즘이라서 크게 유행한 겁니다. 그 이국적인 거 뭔가 자기들 것과 다른 거에 매력을 느끼는. 근데 그 이국적인 것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는 큰 틀에서는 낭만주의적 성격이에요. 낭만주의, 그죠? 어떤, 그 이국적, 동경적인, 그죠? 먼 나라의 모험을 꿈꾸고 이런 게 낭만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전통이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요런, 과장된 낡은 기법, 그죠? 이 피부 톤의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피부 톤의 표현. 피부 톤, 그 다음에 이런 그림 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사실 그 아테네 말이 그래서 실내 풍경이지 이게 일종의 율락가 같은 거를 표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신을 그린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뭐 대단하죠, 그죠? 이런 역사화적인 그런 역사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 다 아카데미 그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카데미가 어쨌든,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한예종이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 학생을 나중에 졸업사진 찍듯이. 자, 그래서 그 당시 최고가를 받았던 부계로. 그래서 이 가격 얘기는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그 미술사 책에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 가격 산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가격 산정. 옛날, 이게 벌써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 일이지만은, 150년 전 일이지만은요, 이게 비교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너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적인 그런 미술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그 그림의 가격이 요즘은 그림 가격 어떻게 받아요? 그림 가격 우리나라의 그림 가격 기준이 있죠. 호수 호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호당 얼마 이러고 그러니까 호당이란 건 기본은 크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크기가 이게 딱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호가 1호, 2호. 근데 어쨌든 크기에 따라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거죠. 이때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받았대요.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그림이 크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인물이 많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사람 한 명 그리는 게 그 가격이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시간을 기준으로 일단 그 가격을 받았다. 물론 작가당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작가당 호당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상당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 풋생식으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정지화면처럼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할 아카데미와 고전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이 좀 더 세련되면서 좀 더 이제 좀 낭만적인 게 가미됐어요. 여기 그때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앵그르는 고전주의를 개성했지만 이 낭만주의들과 싸우면서 낭만주의를 흡수해서 낭만주의적인 요소. 사실 낭만주의적인 요소라는 게 좀 더 그 이국적이고 감각적이고 동경적이고 그래서 좀 더 감각적이라는 거.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도록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런 낭만적인 요소를 흡수해서 그랬다면서 좀 다른 겁니다. 조금 그죠? 완전 엄격한 신고전제하고 조금 다르죠. 좀 더 낭만적화됐죠. 낭만화. 그때 저희가 이제 막 서로 질문한 게 우리 둘 다 막 질문하려다가 근데 이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게요. 이게 모든 그림은 다 그냥 2D로 이렇게 그냥 딱 그 순간 그렇죠.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랑 다른 뭐
이렇게 역동적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딱 그 순간에 그렇죠. 그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인상파를 하면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인상주의 그림은 물론 인상주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딱 그저 멈춘 그 상태의 인상을 딱 그리는 건데, 근데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좀. 그죠? 조금 이렇게 좀 흔들흔들게. 그러면 좀 다른 거죠. 윤곽선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동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림은 2D이기 때문에 다 한순간이죠. 한순간으로 보려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따 인상주의 얘기할 때 말씀드린 실제로 우리가 지각할 때 우리가 푸스인 그림이나 그런 것처럼 이게 명확한 선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세밀하게 다 표현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든 거죠. 그렇게 실제로 보는 대로 그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뭐 주름이나 이런 게 실제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까지 표현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런 것 뿐인 거지. 실제로 볼 때는 순간적으로 항상 우리 눈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세밀한 걸 사실 캐치할 수 없거든요. 사람도 움직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말하자면은, 큰 틀에서 말하자면은, 오히려 세밀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흐릿하게, 그죠? 윤곽선을 흐리게 표현하면 할수록 좀 더. 저 그림도 저기 뒤에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리게 했죠. 저희가 움직이는 걸 좀 하기 위해서 조금, 그죠? 네, 느낌을. 좀 흐리고 희미하게 하니까 조금 더 멈춘 것보다 좀 약간 좀 날아가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원래 움직이는 거는 흐릿하게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릿하면 움직이는 애를 또 이렇게 또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 뇌는 크게 보자면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 자체는. 근데 오히려 더 세밀하면 할수록 이제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그죠? 우리 뇌가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림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지된 거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그림 가격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한 30만 달러 받았다면은 근데 그거 평가하기 어려워요. 30만 달러면은, 30만 달러면 평가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계산하면은, 20년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은 한 1,000억, 한 500억? 500에서 1,000억 나오고, 어떻게 계산하면은 한 4, 50억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고가로 팔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계로. 그래서 이 부계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또 거래도 안 돼서 문제예요. 거래도 안 돼서 지금 이 사람 그림은 다, 그죠? 개인소유 만든 거래도 안 되니까 사실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는데 2000년에 한번 경매가 됐더라고요. 2000년에 경매된 게 그거는 가격이 나오니까요. 한 40억 정도? 우리 돈으로 40몇 억 정도? 로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림 하나가. 물론 이런 큰 그림은 아니고요. 그냥 작은 그림이. 근데 2000년에 40억이었으면은 지금은 그게 한 200억 할 거예요. 이때가 특히 2000년에 그림이 엄청 뛰었어요. 그림 가격이. 최근에. 역사상 가장 많이 뛰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그림이 엄청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림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 작가들 그림은 올라가서 무조건 그림은 아무거나 사면 돈 된다 이런 정도. 왜냐면 아무거나 사도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올라갈 때는 아무나 사도 다 그냥 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싼 게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그죠? 싸게 사면은 몇 배 뛸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혜택도 있고, 세금 관련, 세제 혜택.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했었고요. 자, 이제 이거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시 정리하자면은요. 그래서 요 19세기 중후반에, 살롱준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배경을 봐야죠. 배경. 그죠? 그래서 살롱준이 성공을 거둔 시대적인 배경은 사실은 두 바퀴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현대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두 바퀴라고 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그 두 바퀴가 이제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살롱준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그냥, 그죠? 루이 14세와 직할 그런 행사 정도였는데, 물론 그것도 컸지만은, 이제부터 아주 정말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정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 미술 전시하는데 그게 국가의 1년에 가장 큰 행사고, 축제고, 여기 쓴 것처럼 콘서트나 영화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은, 그죠? 사실 이거랑도 비교가 안 돼요. 오늘날 이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파리 사람들 다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보는, 그런, 행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살롱준은 단순히 프랑스의 국내 행사가 아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문화의 중심지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 작가들이 출품하는 국제적 권위를 가지는 전시회. 그 여기 살롱전에 입상했다라고 하면 벌써 엄청난, 그죠?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 일종의 등단, 그죠? 작가로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주 국제적인 인터넷이라는 미술 거래소였습니다. 그죠? 그 그림들, 나 저거 얼마에 사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랑스 박물관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그림을 구매했다. 그죠? 이건 뭐,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이 그전에 없었어요. 사실상 없었는데, 그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같이 만나서 오셨네요. 천천히.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 거 잠깐 복습하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그 민주주의가 굴러가면서 19세기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예 없었는데 만들었으니까. 거길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엔 당연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길 채워 넣을 그림들을 사가야 되니까. 여러 나라에서 다 와서 프랑스 살롱전에 와서 사갔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 그림은 아카데미, 그죠? 프랑스 아카데미의 미적 규범을 따른 그림들이 주로 전시되었고 커다란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세상의 볼거리가 된 거예요, 볼거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살롱전을 했어도 살롱전,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에는, 루이 14세, 16세 이 시대에는 살롱전을 보러 가는 게 일반 시민은 갈 수가 없죠. 어디 못 들어가, 그죠? 일반 뭐 농민, 노동자가 갈 수도 없고 적어도 귀족층 이나 이런 사람은 돼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서 오픈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란 말이 맞아요. 그죠? 이 고급 문화가 민주화가 되면서 일단 어쨌든 부르주아든 대중들이든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파리 시민 일반 노동자도. 근데 일요일 날 이제는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 지금 일요일에는 하루가 5만 명이 방문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이 그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 사실상 휴일이 없잖아요. 공휴일이란 게 뭐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일요일에 뭐 주일을 쉰다 이런 것 뿐인 거지. 사실 일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이 농사 짓거나 노동자들이 무슨 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산업 노동자는 휴일 있잖아요. 휴일. 여가가 생기고, 여가 시간이 생기고, 그럼 그 시간에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 즐길 거리로서 이제 각종 오락들과, 그죠? 오락과 향락 시스템 그죠? 대중 문화가 크게 발달하는 거죠, 사실은. 그 여가를 채워줄, 그죠? 이게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맞물려가지고 사실 생긴 거예요. 오늘날 그 대중문화라는 게, 그죠? 대중문화, 여가를 즐기고. 근데 이제 그 여가 중에서도 가장 고급 취향이 결국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은 일요일날 다 노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집에서? 다 걸어가서 다 이거 다 보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아주 뭐, 다 입장 못할 정도로 아주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뭐 평일에도 뭐 10,000명 이상씩 왔고, 일요일에는 뭐, 다 와서 보는 장난이 아닌 커다란 그 영화나 오늘날의 영화 콘서트 그 이상의 그 행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이 그림 보고 그냥 아무리 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이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더 큰 성공이 됐다.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시대적 배경. 자, 그래서 그 취향이라는 게 요거 뭐 나온 김에 아카데미적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다시 요런 말 하잖아요. 국립 아카데미 관계자의 말을, 그죠? 야,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야 이게 당선되고 합니까? 했더니 이제 이런 발언 속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훌륭한 취향이다. 그죠? 이런 게 고급 취향이다. 그러니까 역사 주제를 엄숙하지만 화려하게, 그죠? 엄숙하고 뭔가 교훈 있는 그런 신고전주기, 그죠? 푸생, 뭐 자크 루이드 이런 거를 근데 그냥 밋밋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그죠? 화려하고 요란하게 아주, 그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열정적으로 찬양할 것, 요런 거. 요건 국가 이념도 들어가 있는 거 나름, 그죠? 이념적인 정치적 이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붓자국을 감춰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요게 제일 중요해요. 붓자국을 감춘다는 게,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바로 반대되는 게, 이 다음 인상주는 붓자국을 오히려, 그죠? 붓자국이 오히려 그 어떤 그 화가의 지문인 것처럼, 그죠? 붓자국을 보면 그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붓자국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매끄러운 표면이라는 건 당연히 붓자국이 없지. 그죠? 그래서 정말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앵글에서 비롯된 요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선발 입선 기준, 입상 기준.
요거를 일단 기본 테크닉으로 붙자국 없이 매끄럽게 표현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기본 기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하면서도 그다음에 이런 거, 이 낭만주의적인 요소, 그죠? 뭐 동방에 대한 환상 또는 뭐 우리가 에로틱한 욕망,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꿈꾸고 그런 낭만적인 꿈과 그죠? 이상적인 것들까지 결합되면은 야, 이런 뭔가 이제 훌륭한 취향으로 입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카데미 관계자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또 확인한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뭐 요건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죠? 아르누보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아르누보도 사실 이거랑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아카데미 전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워터하우스의 그림들, 그런 님프들 그린 거 보셨잖아요. 그게 다시 다 이거랑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엽은 영국과 프랑스의 일종의 영광의 시대죠. 그죠? 벨 에포크라고 하는, 그죠? 아름다운 시대라고 부르는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죠? 식민지에서 거둬들인 부를 통해서 부르주아들의 부가 집중되고, 그죠? 계속 매일매일 말 그대로 경제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미술품 가격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때가 특히 이 경제 성장률이 이게 진폭도 컸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는 10년만 해도 무지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1860년대랑 70년대랑 해도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1860년대랑 70년대랑 이때 1프랑이었으면 이때도 1프랑.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이 막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잖아요. 원래 경제 성장기에는. 그죠? 막 돈이 넘쳐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이 화폐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못 평가하면은 오늘날 100년 뒤의 화폐 가치를 환산할 때 조금만 달라져도 이쪽이 엄청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천억이 나올 수도 있고 몇 십억이 나올 수도 있는, 몇 백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만큼 아주 고도 성장과 또 거기에 인플레이션과,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힘들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크게 성장하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죠?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죠? 1848년 혁명을 통해서 한번 기존 왕정이 뒤집어지고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가 지가 이제 스스로, 그죠? 이제 난 왕이다, 황제다 해가지고 황제가 돼서 제2 제정이 시작되면서 나폴레옹 3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포퓰리즘, 그죠? 사람들, 대중들을 다 만족시키는, 노동자, 농민까지 다 만족시키는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라고 산업화, 도시화, 그다음에 당연히 요게 식민지에서 빨아들인 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 오스만 남작의 파리 현대화 작업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를 다르게 만들었고, 이제 그래서 인상파 그림이 나오는 거, 이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도시, 그죠? 옛날 건물, 좁은 골목, 이런 거였는데, 오스만 남작은 이제 파리를 말 그대로 현대화해서, 파리 세느 강변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 하는 것처럼, 그죠? 한강에 뚝섬에서 모래밭에서 수영하고 이런 시절 다 부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쫙 깔끔한 뚝을 만들어 놓고, 그죠? 유원지, 그죠? 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 띄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왜 옛날 노래, 대한민국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강에 배가 흐르고 이런,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파리 자체를. 크고 널찍한 길로 또 고층 건물로 이렇게 다 아파트를 막 만들고. 그래서 요 얘기 나중에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경관이 바뀌어버려요. 아예. 그리고 사실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죠. 오늘날까지. 여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꼭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는 엄청 화려한 성장의 시대고 잘 나가던 시대였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예전 귀족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이제 주체가, 지배자가 된 거죠. 지배 계급.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가 형성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지배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것이다. 그죠?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지배 체제가 공고해졌고, 과거 귀족들은 이제 그냥 명예로만 남아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살롱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카데미 미술과 살롱전의 사회적 의미.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카데미 미술은 부르주아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게 된 예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연장선이 이때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명품. 그죠? 그 럭셔리. 그죠? 명품. 루이비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나오는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나폴레옹 3세의 황후인 외제니 황후의 가방을 만드는 납품업자였어요. 루이비통이 외제니 황후의 가방을 만드는, 물론 그저 옛날에 수공으로 만들었겠죠. 그 납품업자인데 이름이 만든 사람 이름이 루이비통이니까,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외제니 황후가 들고 다니면서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지금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명품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시대예요. 근데 그게 그 명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제니 황후가 그거 들었으니까 그 밑에 있던 다른 부르주아들이 야 나도 저거 해가지고 주문이 밀리고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명품 이미지가 된 거죠. 그렇게. 예. 근데 그게 뭡니까? 차별하죠. 그래서 나도 저거라는 게 황후랑 똑같으면서 나는 니들하고 달라 해서 아래쪽하고 구별하는. 또 그 내에서도, 그러니까 부르주아 내에서도 이제 막 차별화가 하려고 하겠죠. 서로. 그죠? 그 가방 있냐 없냐. 그죠? 그래서 그 황후의 그 가방. 그래서 명품.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옷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염료 산업이 또 이때 발전된 거잖아요. 그죠? 그 튜브 물감의 발명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죠? 튜브 물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물감 자체가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그림에도 활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옷을 염색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또 말 그대로 외제니 황후가 뭐 보라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러면 또 다 나도 저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후는 계속 옷을 갈아입는데 그럼 밑에 가서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대량으로 만들어야지 옷을. 그죠? 그래서 그런 외제니 황후라든지 또 유명 그 셀러브리티의 시대, 이른바 진정한 의미 셀러브리티들이, 근데 그게 이제 그 신문에 보도되는 거 아니? 이때 또 마침 그죠? 신문이 대중화되면서, 그죠? 그런 신문들에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죠? 뭐 더 선 이런 것도 이제 19세기 후반에 창립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만 막 하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핵심은, 그것을 바탕에 깔리는 핵심은 차별화죠. 사회적 차별화, 그죠?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고, 나는 계급이 달라, 나는 뭐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사회적 성공과, 그죠? 사회적 지위, 그죠? 사회적인 위신을 증명하는 물질로서 다양한 걸 추구했는데, 지금 명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그게 액세서리죠. 네, 그 다음에 또 그죠?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게 예술인 겁니다. 그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그죠? 그 보석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는 보석, 그죠? 그래서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된 예술 양식으로,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사회적 차별화를 추구하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아카데미 예술이냐? 그죠? 물론 이 첫 번째 의미도 커요. 첫 번째 의미도. 그죠? 자신들이 우리가 어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배계급이 귀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좋아하던 거, 그죠? 바로크, 로코코, 그죠? 루이 14세가 좋아하던 바로크, 로코코와 그 고전 양식이 결합된, 그죠? 그거를 이어받은, 그러니까 우리 귀족들이 좋아하던 예술에서 이어지는 그런 예술이다. 그게 자신들이 개성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들이 그 지배 체제를 계승한 우리가 새로운 주인이다라는 거를 계승자임을 명백히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카데미 미술이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중적 취향과의 차별성인데, 이제 여기서 사실 문제가 생기긴 해요. 요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 아카데미 전통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아카데미 양식이 한마디로 고급지고 우아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신화적이고, 그죠? 예쁘고 고급지고 이런 우아한 취향인데, 이거는 당연히 일반 대중들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따라해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공주 옷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드레스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카데미 양식은 말 그대로 이 고급지고 좀 우아한 취향을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저건 딱 봐도 다르잖아. 저건 공주다. 그죠? 일종의 쟤는 좀 달라.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라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기 때문에 아카데미 양식이 이런 식으로 이 사회적 차별화, 부르주아들의 사회적 차별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선택되고 부르주아들은 이 예술을 자기들의 예술로 여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앞서 나간 얘기지만은 사실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부르주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봤던 것처럼 그렇게 깔끔한 그림, 예쁜 그림도 일반 대중들도 좋아하니까, 야, 이건 진정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원래 고급진 사람들은, 그죠? 상위 계급, 엘리트 계급이면은 취향도 남달라야 되는데,
야, 취향이 이거 똑같으면은 이거 좀 안 되잖아. 해가지고 이제 그 취향적 차별화를 추구하는 게 이게 새로운 예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쉽게 좋아할 수 없는 예술을 좋아하고자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때부터는 일종의 채식주의자가 됐다. 고기 좋아했는데, 그래서 채식주의로 바뀌었다. 그렇게 비유를 드린 겁니다. 저도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아카데미 미술은 이 새로운 부르주아들의 요런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죠? 전통적인 지배계급의 계승자이면서, 대중과는 다른 고급진 취향을 우린 추구한다. 라는 그 차별성.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크게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의미. 근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술가 입장에서는, 그죠? 화가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끊겼잖아요. 여기 쓴 것처럼 작가들에게는 전통적인 후원 시스템이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고, 특히 낭만주의 시대 이 과도기에, 특히 과도기가 어려웠어요. 과도기가. 이게 옛날 귀족들이 있을 때는 차라리 귀족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먹고 살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부르주아 시스템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가 이제 애매해서 어려웠던 거죠. 오히려. 근데 이제는 이게 시스템이 살롱전이라는 공식적인, 그죠? 공인된 어떤 권위 있는 대회가 있으면서 힘들지만 저기에만 살롱전에만 입상을 하면은 이제 미술가로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 그림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넘쳐나는 돈을 저장하고 증식할 곳이 필요했고, 요건 우리가 이미 봤었잖아요. 네덜란드 황금 시대, 그죠? 네덜란드 17세기 말, 그죠? 중후반에 네덜란드가 정말 잘 나갈 때, 돈이 넘쳐날 때, 네덜란드 말 그대로 푸주한 주인 정육점에도 막 그림이 막 걸려 있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을 사가지고 다 쟁겨놓고 걸고 했던 것처럼, 돈이 넘쳐나니까 그냥 돈 썩히긴 그렇고, 그죠? 미술품을 사면은 뭐 보기도 좋고 또 이게 가격도 오를 거고 몇 배, 그죠? 전망이 있으니 가격도 오르니까 그럼 당연히 그걸 사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황금 시대에 미술 시장이 처음으로 형성되고 미술품 투자 수입 열기가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이 영국과 프랑스가 잘 나가면서 돈이 넘쳐나니까 그럼 그거로 뭐 좀 사서 이렇게 좀 꾸미기도 하고 또 가만 놔두면 또 가격도 오르고 이러니까요, 그죠? 또 아까 말한 고급 취향의 증명도 되고,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엄청나게 사된 거예요.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이제는 국가가 직접 사는 거. 이거 왕만이나 귀족들이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국가가 박물관을, 그죠? 19세기 설립한 박물관 미술관 만들어 놓고 국가가 직접 사가지고, 그죠? 입상한 작품들을 사가지고 탁탁 걸어 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야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죠? 국가가 살려면은 자기네 국가 역사 주제를, 그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죠? 그런 이데올로기랑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입상하기에도 좋고, 또 비싸게 그림을 국가가 사주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주체가 전면에 등장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죠? 국가에서, 국전에서 뭐 당선되면 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당선되면은 국가에서 사준다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림을 사주니까 싸게 사지 않죠. 비싸게 사가지고 박물관에 걸어놓으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새로운 주체의 구매력,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귀족인 사라진 시대에 또 부르주아들이 넘쳐나는 돈을 저장하고 증식할 곳이 필요해서 막 사들였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바뀐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죠? 19세기 초반의 혼란을 지나고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전통적인 후원 시스템이 사라진 시대에 작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미술 시장의 원리,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거는 곧 구매자들의 취향, 구매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워터하우스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죠? 아주 약간 야한 ним프들을 막 구매자들이 자꾸 사주니까 그리고 그린 거예요,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해요, 딜러들, 그죠? 딜러, 화상들의 평가가 중요하죠. 화상들이 일종의 딜러이면서 벤처 투자자이기도 했어요. 자기들이 그림을 사가지고 쟁기고 있다가 이제 비싸게 넘기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 나오겠지만 이거는 화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작가들 자기들도 막 서로 남의 그림 막 사고 그랬어요. 이게 돈을 벌어주니까. 자, 그렇든 그렇고, 그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평론가들의 평가가 또 엄청 중요하죠.
평론가들의 평가. 그죠? 평론가들이 야 좋게 평가하면은 그러니까 살롱전에 나온 그림 어떤 거를 막 좋게 평가하면 사람들이 막 그걸 살라 그러니까 그림 가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도권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제도권 진입 여부. 지금 그 합격을 했는데 이게 제도권 진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렸는데 이거 출신이 어디야? 그럼 야 어디 나왔다고? 야 모자로 나왔어? 그죠? 그저 에꼴드 모자로? 그럼 야 그래? 그럼 누구 제자라고? 그런 게 중요해지는 거 그런 게. 그러면 이제 그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호당 얼마가 기본이 매겨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왔어?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네로처럼 되는 거죠. 시골에서 그래서 굶어 죽는 거지, 그죠? 그 에꼴드 보자르에 못 들어가면은 그 플란다스의 개, 그 벨기에의 에꼴드 보자르가 나와요. 거기 못 들어가고 얘는 미술학교 못 들어가고 그냥 시골에서 그림 잘 그리다가 나중에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들어가면 일단 또 어느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된 겁니다, 시스템이, 그죠? 오늘날의 그 시스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얘기인데요, 가격. 이게 미술품은 최고의 투자 상품일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요게, 야, 이거 미술품만 한 게 없다. 투자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이거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 나온 연구입니다. 예전에 나온 연구예요. 뭐, 이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1900년부터 2012년까지 113년 동안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미술품이 6.9%. 바이올린 뭔지 아시죠? 과디날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스트라스, 그죠? 그런 거, 그죠? 그런 바이올린이 이게, 그것도 투자 상품인 거죠. 엄청 비싸서 그 하나에 뭐 악기 하나 몇백억 하죠, 몇백억. 그죠? 몇백억 하죠. 그죠? 그런 과디날리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그때 사뒀으면은 엄청나게 오른. 그죠? 그래서 어쨌든 미술품, 그 다음에 국채, 채권 5.5, 금은 4.9. 근데 영국 주식시장이 더 올랐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평가해봐도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평가가 되는데, 근데 미술품은 사실 그거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요게 1900년으로 잡았는데, 사실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1900년이면은 이 자료도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최종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죠? 이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때의 환율이나 요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0점 몇만 가지고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복리로 늘어나는 거니까 확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 평가가. 그래서 요게 어려워요. 근데 1900년과 오늘날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게 1900년 또는 그 전 아까 말씀드린 거죠. 1860년 70년대 그때의 그 가치와 지금을 뭐를 기준으로 비교할 거냐.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는 수익률이 모두 절반을 이거 어떤 경우 보면은 뭐 2점 몇 프로 뭐 이것도 뭐 주식인데도 주식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왜냐면 환산하는 거가 달라져서 그래요. 환산하는 게. 그죠? 주식도 수익률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100년, 113년 동안. 예. 아니, 그러니까 연평균. 1년에 만큼씩. 이게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연평균이니까. 복리로 늘어나니까 엄청난 거죠. 연평균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참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을 때 근데 그 구매 가치로 기준으로 할 거냐고. 어떤 사람은 이건 노동자 평균 월급. 근데 그게 참 알 수가 없잖아요. 1800년대 19세기 노동자 평균 월급. 그럼 평균이 뭐냐. 그죠? 그것도 어렵고. 그죠? 아니면 뭐 금의 가치? 근데 금이라는 것도 이걸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금도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금이 더 가치 평가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금이라는 게. 금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는 우리 쌀, 밀?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기준을 막 내세우는데, 그게 사실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가만 있어보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당장 제가 대학교 다닐 때랑 지금만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선생님, 우리 대학교 들어왔을 때, 저 대학교 들어왔을 때, 서울대학교 와가지고 처음에, 야, 라면이 150원이었어? 150원. 150원. 라면 끓여서 주는 라면이 150원이었다. 끓여서 주는 게. 그 다음에 등록금이 39만원이었다. 39만원. 근데 그 39만원의 평가를 직금하고 그러면 단순히 10배냐? 그러면 그거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럼 다른 것들도 다 10배씩 오른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 가치를, 그죠? 그만큼 동결되고 논리적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 그 등록금이라는 게 또 대학이 늘어난다든지 뭐 줄는다든지 이런 게 영향도 있고 다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동자 월급이 그럼 그걸 그럼 그대로 10배로 올라가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고 그죠? 라면값은 150원이었는데 지금 뭐 4,000원 됐는데 그럼 그게 그렇게 비교되냐? 그것도 아니고 짜장면 가격은 또 근데 500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또 이게 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쉽지가 않고 게다가 그 환율을 조금만 바꿔도 그죠? 예를 들어 프랑스 프랑과 달러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거냐 이런 건 봐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않아서 게다가 더 어려운 점은 이거죠. 더 어려운 점은 미술품에서는 가격 평가나 비교 기준을 정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죠. 미술품은 주식처럼 이게 막 대량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거래되지 않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 이거? 모나리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미술관에 들어간 것들은 이게 평가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누가 그렸으니까 얼마겠지, 얼마에 지금 팔렸더라 정도만 나오는 것뿐인 거지 평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게 뭐 몇 개 거래된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미술품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 상품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식시장도 이것도 아니 말이 9.4%지 주식 투자한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죠? 뭐 벤처에 초기에 투자해서 벤처라든지 초기에 우리 테슬라라든지 이런 투자한 사람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뭐 불과 10몇 년 만에 그죠? 그런 식으로 미술품도 그렇게 따지면은 미술품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비율도. 그 모네 같은 거 나중에 배우시면 모네 그림 100프랑 200프랑 하던 게 모네 살아 10년 만에 6,000프랑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20만 프랑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살아생전에 모네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그 당시인데 지금 되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그림을 샀냐 따라 달라지지만은 일종의 그 벤처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벤처 투자도 10개 사가지고 그 벤처 주식이 9개 망하더라도 하나가 100배가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림도. 그래서 이제 무명 작가들의 그림도 막 사들이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인상파가 나오면서부터. 인상파가. 그리고 인상파가 그 벤처가 된 거, 성공한 벤처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막 사가지고 이것저것 샀는데 다른 건 실패하고 인상판 성공해가지고 이게 그 살아있을 당시도 100배, 200배 오른 거고 그 뒤는 완전히 이제 가치가 평가가 안 되는 거래가 안 되는 아예 그죠? 지금 다 묻혀가지고 거래가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유명 작품들은. 그런데 이제 한번 그 붐이 일어난 게 또 이게 이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그 1990년대 이후에 즉 21세기 들어서 한번 팡 또 뛴 거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는 한 미술품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건 너무나 분명히 그건 좀 확실한 자료가 있죠. 21세기는 그죠? 거래된 것만 가지고도 거의 20배, 30배 정도. 그죠?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한 20년 사이에 20, 30배까지 올랐다는 게 미술품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르는 바람에 너무 올라서 이 구매자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상품은 계속 경신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미술품 뭐가 최고가에 팔렸다 그 반고의 그 가세 박사의 초상. 근데 또 몇 년 뒤에 또 뭐가 최고품이 그 최고품이 계속 최고가가 계속 경신되는 거야. 그만큼 미술품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다빈치 그죠? 다빈치. 그 세상에 오신 세상의 구제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 그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 그죠? 그 빈살만이 그죠? 빈살만 사우디의 그 왕세자 빈살만이 5천억 정도에 구매한 게 이제 가장 비싸게 팔린 그 세계 신기록입니다. 현재까지 5천억. 야, 근데 그게 처음 산 사람은 이게 짝퉁이다 그래가지고 다빈치 진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몇백 달러, 800달러인가 이거 와,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많이 거쳤는데 그 1,800달러가 무에서 육아 창조된 거죠. 5,000달러. 돈으로 진품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알면서 또 고민하고 있는데. 되게 진품 아니잖아요. 좀 싸게.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시겠지만은요, 인상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첫 전시회를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살롱전, 우리 살롱전 이제 안 하고, 우리끼리 따로. 근데 따로 하려면은, 단순히 뭡니까, 관점의 차이, 우리는 살롱전하고 다르다. 화풍,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할 거야, 실제로. 야, 우리 따로 해도 이게 팔릴까라는 생각이. 근데 나름 팔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형성됐으니까. 야, 그래도 적당히 팔릴 수 있을 거야. 적당한 가격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 수요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막, 구매 열풍이, 부르주아들이 구매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죠? 저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죠? 일단은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근데, 야, 우리 해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폭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롱푸즈, 낙선전. 그죠? 낙선전. 1864.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롱전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고, 거기에 입상하는 것 자체가, 야, 말 그대로, 그 당시 노동자 몇 년 연봉, 그 정도로 대충 얘기가 보통 돼요. 당선된 보통 작품은 노동자 몇 년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대충 얘기하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말 나올 거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당시 이제 파리의 그냥 평균 기술직 노동자의 1년 연봉이 한 1000프랑 정도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1000프랑 정도. 1000프랑 정도가 1년 연봉입니다. 1000프랑 정도.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가치로 그럼 얼마냐? 3천만 원이냐, 4천만 원이냐? 그건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맞추기 어려운데 어쨌든 1000프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파리 가치로는요. 이게 몇천 프랑 정도 팔면 비싸게 팔린 거예요. 대충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몇천 프랑. 2, 3천 프랑이면 야, 아주 잘 팔린 거고. 보통 그림들의 가격은 그냥 뭐 마네나 모네 이런 사람들 인기 없을 때는 그냥 뭐 100프랑, 200프랑 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가치로는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 정도? 그죠?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탈락자들이 불만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자기가. 그래서 리얼리스트를 자처했던 귀스타브 꾸르베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입상했다고 계속 입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1849년 살롱전에서 오르낭에서의 저녁 시세로 입상을 해서 그거 딱 걸고, 이제 작가로서 인정은 받았는데, 그 다음 1855년 살롱전을 겸한 만국발람회에서는 자신 작품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절된 이유는 너무 커서. 너무 크고 많아서 이거 걸 데가 없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거절되니까 자기가 따로 이제 리얼리즘 전시관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나름 살 사람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물론 꾸르베는 후원자도 있었어요. 나름. 그죠? 그래서 단독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된 낙선자들이, 그죠? 또 이렇게 낙선자 좀 몇 명이, 그럼 우리끼리 한다 해서 우리끼리 개인전 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 그 전부터 있던 그런 얘기, 우리 오노레 도미에 아시죠? 도미에. 그죠? 앞에 사실주의 작가 나왔잖아요. 풍자화. 그죠? 이런 거 많이 그린. 그래서 이 도미에, 낙선자의 분노를 표현한 오노레 도미에의 이 풍자화입니다. 제목이 살롱드, 1841년에 살롱, 여기 위에 써있어. 살롱. 그죠? 1841년에 살롱전에 이 작품을 제출했는데, 딱 낙선, 리퓨즈라고 써서 온 거야. 그죠? 낙선되니까 이제, 이 작가가 다 때려 부셨죠. 그죠? 저기 막 때려 부수고 하면서 이렇게, 이 배은망덕한 국가여, 너는 내 작품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거꾸로 이제 정신승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전부터 이미 낙선자들은 이거 안 되면 이걸 위해서 했는데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그 불만과, 그죠? 이런 분노가 쌓여 누적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폭발한 게 요 낙선전이에요. 그래서 1863년에 살롱전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때가 특별히 엄격하게 막 대충 통과시키다가 아마 심사위원들이 그랬겠죠. 야, 우리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 아마 이랬겠죠. 그럴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심사위원들끼리 이번엔 이거 좀 우리 커트해야 된다 해가지고 확 커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5,000여 중에서 한 3,000점을 낙선시켜버리니까 여기까지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이에 낙선자들의 불만과 여론은 막 서로 잘했다, 못했다,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포퓰리스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기 영합주의자.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산업관에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그럼 낙선 작품을 한번 보겠다. 이것이 떨어질 바다는 이제 그래서 한번 쫙 와서 보고서 야, 이거 낙선자들 내가 따로 전시해줄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직접 낙선자 작품 따로 전시할 거로 발표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옆에
마련해가지고 낙선작중 전시를 희망하는 1,600여 점이 전시. 근데 이게 3,000점이 낙선했는데 그러면은 이 낙선작에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이민재? 걸 것 같아요, 본인은? 그죠? 이게 어렵죠, 그죠? 아이, 나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따로 모아서 건다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아, 이제 이게 또 낙선자로 낙인 찍히는 얘기예요. 낙선자로 낙인 찍히거나,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지. 그죠?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농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냥, 나폴레옹 3세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건 알겠지만은, 잘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잘해서 전시됐다는 건 아닌 거니까, 야, 이거 전시되냐, 마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절반은 나 안 하겠다 해서 한 거, 이거. 그냥, 아야, 남들 안 보여주고 다시 하겠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희망하는 사람은 해준 겁니다. 1,600여 점에 전시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낙선전이 한편으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야, 이번엔 한번 못 그린 거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살롱전 보고 야, 이번에 못 그린 거 보러 가자. 그래서 못 그린 거 보고 야, 이러니까 떨어졌지. 이게 벌써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이 걱정된 겁니다. 근데 하필 이게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 한 거죠. 이거 봐!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그래서 이 낙선전은 이 만해의 풀바지의 점심, 이것도 야,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런 게 어디 나왔어? 해가지고, 어쨌든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 보러 간 거죠. 너 그거 봤냐? 해가지고, 이제 파리 사람들이나 다들, 그죠? 해서 다 보러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낙선전, 1863년에 요 까다로웠던 요 살롱전이 이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만해도 이 그림 때문에. 그러니까 만해도 그 전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해 하겠지만 그 전에는 살롱전에 당선이 됐어요. 입선이 됐고 아주 좋은 평가도 받았어요. 받고 이제 그림도 적당히 팔고 해서 괜찮았는데 또 이제 이상한 걸 내니까 이제 떨어진 거죠.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만해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요 그림 하나로 그 역사에 미술사에 남는 사람이 된 거죠. 물론 낙선전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낙선전을 뭐 따로 열린 적은 없으나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야 그래 우리 낙선작을 전시해서 공간을 마련할 테니까 걸고 싶은 사람은 걸어 떨어졌지만 근데 아까도 말한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걸 사람은 걸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그죠? 이거 왜, 그죠? 이 히슬러의 그림은 낙선전에서 풀바디, 이게 위치도 중요해. 재수도 좋아야 돼요. 그죠? 풀바디의 점심 바로 옆에 걸려있던 이유로 덩달아서 대중들의 커다란 관심과 함께 온갖 해석을 받으면서, 야, 그래서 이건 좀 잘 그렸네. 이거는 뭐 완전 쓰레기고, 이거보다 이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롱전의 그 이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롱전 그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림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아카데미가 자꾸 그러니까 주최를 하고 심사를 여기서 하니까 이른바 민주화 시대 아닙니까? 민주화 시대에서는 뭡니까? 야, 이거 아카데미가 미술가 전체를 대표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면 아카데미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 이제는, 그죠?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건 우리 미술가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원칙에 나름 정치권 간에 합의가 되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주체를 프랑스 미술가 협회가 이제 결성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프랑스 미술가 협회를 만들고 니들이 이제 주최를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살롱드 아티스테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름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 인식은 그죠? 그 살롱전 또는 살롱드 파리라 그래서 파리의 살롱이 그래도 권위를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도 계속 매년 2월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5월인가 뭐 5월 6월 한여름에 이렇게 그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개최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1800, 80년대 오면은 다양한 협회. 근데 얘네만 생기는 게 아니겠죠. 미술가 협회도 막 뭐 지방 협회도 생기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 무슨 예술가 협회에서 그 지역 살롱전도 생기고, 그죠? 또는 개인 전시회, 또는 아까 말한 딜러들이 또 후원하는 뭐 그런 전시회. 해서 살롱전, 그런 전들 많이 증가하면서 살롱전이 누렸던 독주노지는 점차로 희미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이제 이 살롱드 파리는
뭐 그 권위를 도전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죠? 얘는 1890년에 쌀롱전인데, 근데 좀 그림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벌써.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림하고 이게 달라요. 그때는 약간 귀족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그 실크 해트 모자를 쓴 이, 그죠? 새로운 부르주아들이죠? 졸부들, 그죠? 거부들의 그 만남의 장소예요. 그죠? 이런 조각상들의 만남을 이렇게, 그죠? 1890년, 그죠? 쌀롱전. 그 다음에 또 그 1905년과 6년에 쌀롱전을 그 스케치한 거. 딱 전형적인 그 부르주아들의 사교 장소이면서, 그죠? 여기서 다 만나서 모이고 다 꾸며입고 나와가지고, 그죠?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부르주아들의 어떤 대회합장이자 그런 뭐 미술 거래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쌀롱전은 이렇게 그 20세기 초까지도 나름 그래도 권위 유지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제 새로운 예술이 나오면서, 그죠? 인상주의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예술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시간 많이 지났죠? 벌써 이거. 시간 지났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인상주의. 드디어 인상주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단하게. 어쨌든 제도권 진입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소식? 소식 뭐 들으셨죠? 예. 사실 그게요. 예. 이게 취향이 예. 보편적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데 취향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르주아 쪽으로 그냥 바뀌는. 근데 그러면 그 취향이 내 취향이 아니라 부르주아 쪽으로 강요하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누군가 평론가든 뭐 누가 뭐 고급진 그렇죠. 취향을 가진 사람 그거를 내가 그냥 내 취향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쌀롱전을 하게 되면 예. 그게 그냥 그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 딱 규정된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나 그 제도권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그렇죠.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근데 결국 그래도 좋은 그림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그런 게 그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문제죠. 취향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학습되는 거냐 타고나는 거냐의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걸 좀 더 눈치를 보겠어요. 사회적인 걸 좀 눈치를 보겠죠.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향을 안 드러내고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알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걸 먼저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 보면 우리 별로 아름답진 않은데 이거 뛰어나네 해야 돼. 사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 원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고기 끊고 난 채식할 거야. 이거랑 비슷하게 된 거야. 이게 좀 일종의 그래야지 그 사회에서 소속을 할 수 있을 때. 그 징의가 이제 왜 나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취향이 신분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그 속에 또 사회에 속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누군가가 어쨌든 누군가 또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었대요, 그죠? 그 사람이 정한 걸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자기 그렇죠.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내 개인의 취향이 고급지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아까 루이비통 가방도 그러죠. 루이비통 가방이야, 그거. 외제니가 뭔가 그냥 좋아했을 뿐인 건데, 그게 이제, 저런 걸 좋아해, 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다들 올라와서 내가 저게 루이비통 안 예쁘면 안 사면 되는 건데, 저런 인상. 근데 그 사람하고 어울리려면 그걸 좋아해야지. 어울리려면. 또 그거에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우선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으로 사실 우리 주제는 아니죠. 이제 우리 그거는 말 그대로 취향이라는 그 사회학적인 얘기잖아요. 아까 이제 취향이 사회적 신분의 증명이 된다. 그래서 사실 취향이 다르면은 참 중요해요. 근데 취향이 우리 뭐 홍대 취향 얘기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홍대병 사실 그 문제고. 그래서 홍대병. 근데 프랑스 쌀롱전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아카데미풍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죠. 이제는 또 그렇지 않죠.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니고. 그 1차 대전 지나면서부터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그 미술 자체가 주류가 바뀐 거죠. 주류가 바뀌었는데, 주류가 바뀌었다는 걸 지금 취향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면은. 근데 이제 취향은 또 이상한 뭐 추상화 좋아하고 이렇게 된 취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기 안 좋아하고, 그죠? 그냥 이상한. 근데 쌀롱전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
근데 이제는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냥 작가들이 출품하면은 거의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거의 다. 워낙 또 그렇게도 많고. 물론 교수님 쉬셔야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바람만 쐬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 인상주의 옆날 인상주의 하겠습니다. 근데 배경을 알고 나면 인상주의 또 쉽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르면은 그냥 외워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190페이지 일단 우리 이제 좀 인상주의 이제 드디어 이제 인상주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앞에 배경을 이제 확실히 모르면은 그냥 이제 외우는 게 돼요. 갑자기 나와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큰 틀에서 이제 잡았습니다. 19세기 그 후반의 분위기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죠? 더 커지면 커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 틀이나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바퀴가 계속 굴러온 거니까요. 자, 그래서 190페이지 인상주의 비스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지난번에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최초의 총체적인 미술 혁신으로 기록된다. 정말 이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860년대 초 프랑스에서 발생해 1886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의미의 인상주의는 끝이 나지만 이후 모든 미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미술사조이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의 산물인 원근법, 균형 잡힌 구도, 이상화된 인물, 명암대조법, 그죠? 카라바조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명암대조법 등을 거부함으로써 미술 전통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 대신 인상주의자들은 색채와 빛을 통해 찰나의 시각적 감각을 표현하려 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은 이따 하시겠고요.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상주의 전체적인 이 작가들이나 요 그림 분위기나 이런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던져놓고 이제 전체 한번 보시고서 그다음에 다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91페이지에 작품 구별하는 법 나오는데 일단 앞에 저 물음부터 그죠?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잘 모르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제 공부하고 어릴 때 이제 책 읽고 이럴 때는 그냥 뭐 미술사 책이 나오니까 순서상 인상주의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입체파, 야수파 막 나오고 그렇게 배웠을 뿐인데 근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이버의 인상주의를 딱 쳐도 요 첫 문장이 이렇게 딱 나와요. 여기 미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조를 꼽으라면 단연 인상주의를 꼽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또는 뭐 다른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상주의는 가장 널리 사랑받는 미술 유파 중 하나다. 그죠? 사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인상주의 그림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좋아하고 정말 익숙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게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그죠? 이제 뭐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들한테 다 조사해 보면은 인상주의 그죠? 인상주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화가를 꼽으라면 다 빈센트 반 고흐가 무조건 1등이에요, 이거는. 동서양 상관없이 그냥 뭐 사실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그죠? 뭐 미술 작품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고흐 그림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반 고흐.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공통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거든요. 인상주의 좋아하고, 빈센트 반 고흐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왜 좋냐?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왜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냐? 왜 이런 것일까? 이게 답이 이 네이버 네이버 책 네이버에 있는 긴 글이죠. 긴 글도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해 놓고 답이 없어요. 왜 좋아하냐? 그거 답이 뭐 이상하게 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이게 정말 쉽게 될 수 있는 속 시원한 답변이 없을까? 요게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상주의 그림 이제 보시겠지만 참 뭐 좋거든요. 나름 또 고전적인 아카데믹한 그림도 예쁘지만은 또 그거랑은 다르게 이거 아주 좋아하는데 이걸 우리가 왜 좋아할까? 이걸 뭔가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상당히 보편적인 건데 뭔가 속 시원한 답변이 뭔가 없을까? 이거 한번 같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옆 페이지에 있는 요 작가 4명, 그죠? 4명을 먼저 간단히 크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구별하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작품 구별하는 법, 인상주의자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구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하는 법 제가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일단 외우는 건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만해, 모네 순서를, 일단 만해가 앞이다. 그죠? 이게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죠? 아가 먼저니까 만해가 먼저고 모네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구별하는 법은 이제 작품을 구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인상주의자 그룹은 똑같은 풍경을 그리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작품을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 관객들에게 마네와 모네라는 이름이 서로 헛갈리는 경우도 많다. 이게 헛갈린다는 게 사투리 아니에요? 이거 헷갈린다는 거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근데 마네와 모네는 그 당시에도 혼동됐어요. 당시에도 살롱전 그 한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마네야 모네 이거 뭐 A하고 O하고 막 헷갈리니까 그죠? 이거 마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사람들과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그들의 차이점은 공통점만큼은 뚜렷하다. 근데 뭐 주위에서 보기보다 어쨌든 그래서 먼저 보실 게 우리가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제가 제기한 물음이 그거 아니에요. 가장 인기 있는 사조가 그 인상주의다. 사조 중에서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가 르누아르입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페이지 199페이지 바로 뒤에 있죠. 밑에서 셋째 줄. 그죠? 밑에서 셋째 줄, 그죠? 그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애호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 또 아주 공통된 그 인식이라는 거예요. 르누아르가 가장 그 인기 있는 작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딱 보시면요,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그림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레네 까행 당베르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림입니다. 어린아이의 그림. 오기스트 르누아르. 그래서 인상파 중에서 르누아르가 가장 사랑받고 인기 있고 대중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는 그림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 사람 그림은 정말 어떤 뭐 상업적인 이미지로 뭐 끝도 없이 우리가 많이 보는 이것도 정말 많이 익숙한 그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초상화가 이게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 고전적인 아카데믹한 의미의 초상화는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린 건 아닌. 하지만 이 머릿결이나 이런 게, 이런 그 옷이나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인물은 이거 하나로 역사에 이름이 남는 이런 그 이미지를 남겼어요. 근데 이게 애가 이 당베르 가문, 이게 유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태인 그 은행 가문. 부르주아자 한마디로 자본가죠. 신흥 부르주아 자본가의 그 딸이라고 합니다. 딸. 8살 때 그린 거래요, 8살. 근데 애가 즐거운 표정이 아니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와서 앉으라 그랬는데 애가 8살이면 이거 초상화 그리려면 몇 시간 뭐 앉아있어야 되는데 막 이제 잠깐 혼난 거야. 혼나서 이제 좀 뾰로롱한 거예요, 조금. 그죠? 표정이 밝은 게 아니에요. 혼나가지고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나가지고 애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8살 어린 여자아이를 그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이름이 남았죠. 이제 이 이미지가 남았죠. 이 여성은요. 그래서 이걸 그려주고서 으르바르는 그 당시 1,500프랑을 받았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프랑 정도가 일반 노동자 1년 연봉인데, 이거 하나 딱 그려주고서 이거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냐? 요거는 참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한 1,000만에서 5천, 오늘날 우리 돈으로 요 사이, 어쨌든 꽤 받은 거죠. 그 자본가, 후원자 하나 만나서 애 초상화 하나 딱 예쁘게 그려주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 인상주의 그림입니다. 그죠? 다 모르시는 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르누아르 그림은 말 그대로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게 르누아르는 이제 이거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아노를 치는 그 소녀들, 그죠? 피아노 연주자님. 너무나 이것도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닌데, 그죠? 있는 그대로 그린 그 아카데미적인 것도 아니고 리얼리즘 초상화도 아닌데 항상 어떤 음악 이런 거 할 때 이게 항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이런 할 때, 그죠? 피아노 연주하는 소녀들. 그래서 이렇게 소녀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하는 악보를 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르누아르 그림을 왜 좋아할까라 그랬을 때 일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르누아르 그리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인물들. 그러니까 인물 그림만큼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주목하는 게 없거든요. 사람 얼굴이나 표정, 이거 자동적으로 주목하거든요. 여기 쓴 것처럼 그의 인물 그림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뇌, 우리의 그 진화사를 고려할 때 너무나 우리는 사회적인 반응을 자동적으로 하는데 그 사회적인 뇌를 가장 잘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그림 속 인물들은 주로 젊고 싱싱하고 싱그럽고 윤기나고 활기차고 즐거운 그죠? 그런 삶의 즐거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떤 희망사항을 섞어서 르누아르 그림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요, 또, 이런 그림도 너무 유명한, 이거 뭐, 책, 그죠? 서점 가면 다 있어요, 이 그림, 그죠?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만 쳐도 다 이거, 책을 읽읍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책 읽는 여인. 근데 이것도 정말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붓질을 막 한 이런, 뭐, 엉기성이 그린 그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느 그 그림보다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죠? 책 읽는 여인. 그래서 이 그림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프라고나르의 책 읽는 여인이라는 그림 할 때 나왔었거든요. 프라고나르. 그러니까 사실 르누아르가 프라고나르를 많이 그 습작을 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프라고나르 작품 보고 이렇게 모사해서 연습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르누아르는 그 로코코잖아요. 로코코. 그 프라고나르가 그래서 로코코 그림 풍을 많이 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읽는 여성을 그렸고요. 물론 이 모델은 그 몽마르트흐 그저 예술가들의 파리에 있는 그 언덕의 술집 여성이라고 합니다. 술집 여성이라서요. 뭐 그렇게 좋은 뭐 그 직업은 아니지. 일종의 술집 뭐 작부라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모델이 없으니까 모델료를 주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맨날 가는 술집 여성 앉혀놓고 잠깐 앉아 있어 봐요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역사 남는 그죠 하나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요. 이렇게 유명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물론 저도 인상파를 통틀어서 가장 그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 이거예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그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은 이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하고는 좀 전혀 다른. 조금 다르죠. 풍 같은 게. 하지만 그림 방식은 이제 비슷해요. 인상파적인 의미에서 형체를 완벽히 그리진 않았지만은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 형체를 완벽히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정적이지 않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묘사했다면은요. 오히려 딱 그 순간에 딱 멈춘 것처럼 느껴질 텐데 요거는 그죠? 이 윤곽 자체가 있긴 있지만은 좀 흐릿하면서 그죠? 빛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그래서 좀 동적인 그래서 가장 물론 여기도 따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요. 따로 한 201페이지에 그죠? 201페이지에 일상의 유쾌한 순간에서 물랭들라 깔레트의 춤 또는 뭐 그 무도회에서 이렇게 이것도 일요일날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일요일날 낮에 일요일 오후에 다 이 물랭들라 깔레트라는 데서 이 깔레트라는 발레트가 빵 이름입니다. 여기 가면은 빵을 준다 그래요. 가레트라는 빵을 하나씩 준대. 딱 테이블에 앉으면은 왜 우리 그 옛날에 뭡니까 그래서 새우깡송아 처음에 딱 밑반찬이라고 하자니까 아웃백 가면 빵 나오잖아요. 아웃백 옛날에 아웃백 가면 호밀빵 식감빵 나오듯이 그래서 부시면 빵이죠. 부시면 빵 나오듯이 여기도 이제 딱 가면은 그 갈레트라고 하는 프랑스 빵이래. 그 빵을 주는 그런 그 물냉이다. 그죠? 술집이다 해서 원래는 방앗간이었는. 동적이어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도 막 그죠? 이게 그래서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전파 그림 아카데미 그림은 잘 그렸고 멋진데 이게 뭔가 아주 엄청난 소란스러운 장면인데 그런 건 없는데 이거는 막 웅성웅성하고 그죠? 이렇게 막 이게 그죠? 이 젊은 여자 옆에 막 떠들고 맥주 마시고 그죠? 이게 춤추고 이런 것처럼 그 느낌이 딱 전해지는 거예요. 동적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인상파 그림이 인기가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일단은, 그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따로 소개되는 것처럼 가장 인상파의 대표적인 작품,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정말 좋아할 장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보던 그림들은 림프나 뭐 이런 여성들 걷고 있는 그런 그림들 보다가 그걸 보면 평소에 보던 장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한번 놀고 싶고 말이야, 그죠? 놀고 이게 참 좋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을 딱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가장 그래서 르누아르가 바로 이런 그림 등을 통해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191페이지 르누아르 이렇게 보시면요, 그 르누아르 그 칸을 보시겠습니다. 르누아르. 그래서 관능적인 복숭아빛 살결의 여자 누드. 오늘은 안 나왔지만 여자 누드 많이 그렸으니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페 그림, 뭐 아이들, 꽃 그림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붉은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했다. 그게 로코코의 영향이에요. 로코코는 그 분홍색 많이 사용했죠, 그죠? 부시에나 프라노라고 그러는, 그죠? 프리나고라는 그죠? 프라고나르는 그런 식으로 로코코 영향으로 이런 그런 붉은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검은색을 싫어하고 대신 푸른색을 사용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런 그다음에 초기엔 빠른 화필, 인물이 아련한 배경 속에 녹아드는 그림, 후기에는 보다 고전적인 양식, 견고한 형체의 누드화. 그래서 초기 작품이 특히 더 인기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림을 그려라. 마치 여자와 사랑하는 것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삶의 그죠? 즐거움을 느끼도록 이렇게 그죠? 사는 거다 인생이.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부르주아 시대의 현세주의에 들어맞아요. 현세주의. 현세라는 게 현세가 내세, 그죠? 내세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세 그냥 즐겁게 즐기는 거, 그죠? 거기에 들어맞는 부르주아 시대의 그 새로운 과학의 시대와 부르주아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예쁜 그림들을 그려서 르누아르가 일단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죠. 약간 이것도 그냥 멈춘 것 같지가 않잖아요. 살짝 동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는 듯한. 그래서 인물을 그대로 그린 것보다는 이렇게 예쁜 그림들 그리고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르누아르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아, 르누아르는 인물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인물 그림하고 그래서 인기가 좋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191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모네입니다. 모네. 클로드 모네. 그죠? 모네. 이 모네가 진정한 인상주의자예요. 진정한 인상주의자. 그래서 뭐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지 기억을 하니까요. 그죠? 우리가 196페이지, 바로 몇 페이지 뒤에 196페이지 위에서 둘째 문단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196페이지 위에서 둘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후로 반세기 동안 다른 인상주의자들의 작품 세계가 변화를 거듭할 때에도 모네는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신조에 충실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상주의자로 남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가장 그 인상주의 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충실한. 사실상 실제 인상주의자는 이제 모네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 인상주의라는 그 임프레셔니즘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르누아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인물이나 이런 주제로 많이 표현됐는데 이 모네는 주제보다는 바로 그 색채 표현 자체를 추구한 그런 색채의 인상 자체를 추구한 진정한 인상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네는요. 그래서 모네가 가장 인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모네가.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보시면요. 191페이지 모네. 그래서 이제 르누아르 다음으로 이제 모네. 그래서 지금 인기도순입니다. 인기도순으로 르누아르를 사람들이 제일 대중적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르누아르 다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상파 작가는 이제 클로드 모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 그래서 인기가 나름 좋죠. 근데 이것도 인물이 들어가서 그래도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아주 인기 좋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림 엽서 내는데 많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이. 그죠? 그림 엽서 같은데. 근데 이것도 벌써 인물 표현에, 인물에다 막 이렇게 날리는 식으로, 사실은 이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 이런 이미지를. 그죠? 이렇게 막 인물을 이렇게 그리고, 파라솔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을 그린 건데요. 까미유라는. 까미유가, 근데 이게, 화가들은 우리 앞에서 그렇지만 자꾸 자기 모델들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자기 모델이었는데, 모델하고, 물론 결혼까지 했어요, 안에. 모델을 하다가, 자기 결혼하고 애도 이제 아들 둘 낳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붓질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는 그 철저한 인상주의자로서 색채에 집중했거든요. 형체보다는. 그래서 그의 그림들은 형체보다는 온전히 정말 색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체는 그래도 요건 좀 있지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죠?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네 작품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은요. 요런 거. 그죠? 아주 예쁘죠. 그죠? 그래서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못. 그죠? 수련 입힌 이런 연못을 그린 아주. 근데 이것도 아카데믹한 그림의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은요. 뭔가 아련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련함. 그래서 아련함의 이 모네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뭔가 아련해. 사실 이것도 뭔가 좀, 그죠? 아련함, 그죠? 아련함 같은 게 있는, 그죠? 아련함. 아련하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형태가 완전하지 않으면 좀 아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련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련한. 즉, 여기 제가 쓴 것처럼, 그 아련하고 화사하고 화려한 어떤 색채의 향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죠? 르누아르 다음으로, 그 다음에 모네 그림들을 많이 좋아한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현대의 풍경,
그죠? 그 당시 증기기관차, 현대 기술의 상징인 이 기차역을 그리는 거지만 이것도 뭔가 아련하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그리면 아주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사람들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아련하게 그려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북적북적 하면서도 이 증기하고 요런, 그죠? 이 철제 구조물도 뭔가 표현이, 이게 바로 인상주의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보다는 색채적으로 표현한, 그죠? 색채적으로, 표현한. 그래서 오늘날의 그냥 단순한 기차역 장면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뭔가 아련하게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또 아련한 추억처럼. 그래서 이 모네의 그림이 인기가 좋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모네, 이제 두 번째 칸이죠. 모네는 그 풍경화 그렸고, 풍경으로 시작했습니다. 풍경화, 부둣과 풍경, 그다음에 양귀비밭, 뭐 벼랑, 건초더미, 포플러 나무, 루앙 대성당을 그린 연작들 아래쪽에 있잖아요. 루앙 대성당 연작. 여기 그 당시 20만 프랑이 팔린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다음에 후기에는 거의 추상적인 그 수련 그림, 그죠? 앞에 요 수련 후기에는 자기 정원에다가 수련을 기르면서 맨날 이제 그것만 그렸고, 나중에 이 수련 그림 100m짜리를 그립니다. 100m. 100m예요. 좌우로 100m 장난이에요. 그게 따로 전시관이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모네 때 배우겠지만요. 100m. 그래서 오늘날의 알아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시스티나 대성당 그죠? 미켈란젤로 그거 하나를 다 그렸잖아요. 그죠? 혼자 그린 것처럼 모네는 그거에 정말 해당하는 현대판 시스티나 대성당에다 해서 모네 연작 100m짜리. 자, 나중에 보시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수련 그림만 100m 그렸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색조, 순수한 원색들을 나란히 배열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이따가 그 색채 분할법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보색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그 형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형태가 빛이나 대기 속에 녹아드는 느낌. 그래서 형체가 없습니다. 그죠? 형태 자체는 그냥 빛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빛하고 빛으로 표현된 색채가 더 중요해요. 색채로 표현된 빛이. 그래서 고전적인 인상주의 그림, 정말 고전적인 인상주의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그죠? 표본, 인상주의의 그 가장 전형적인 그림이다. 아주 클래시컬한 인상주의 전형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사실 모네만이 진정한 인상주의자다라고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물이 나무든 집이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라. 그저 대상의 형체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푸른색의 정사각형 그리고 분홍색의 타원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려라. 그래서 아래쪽에 루앙 대성당을 그린 건데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게 형체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그 빛과 시각의 그 색채에 따라서 그냥 그린 거고, 그래서 형체가 조금 나타날 뿐인 거죠. 그래서 색채를 먼저, 형체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아련한 그런 그 분위기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죠? 아련하고 화사하고 화려한 색채 향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꼽자면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드가라고 볼 수 있어요. 드가. 맨 오른쪽에 드가 네 번째. 그죠? 드가. 그래서 드가는 먼저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동작을 멈춘 인간을 그린 초상화, 발레리나, 경마장, 또는 뭐 카페, 또는 세탁소, 서커스, 후기에는 목욕하는 누드의 여인들,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런 거 그려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 전에는 없던 겁니다. 그 전에는 없던 거. 예를 들어서, 소재가 세탁소. 저는 세탁 당연히 집에서 혼자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거죠. 이거를 따로 이게 그 산업 노동자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공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가사 노동을 세탁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서 세탁만 전문으로 해주는 도시에서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전문적으로 세탁하고 다림질 해주는 사람들. 이게 그런 풍경이 또 서커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볼거리죠. 그전에 이런 게 물론 뭐 예전에도 그죠? 그런 뭐 그 서커스나 공마다는 이렇게 있긴 그 집시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아예 정식 무대에서 그죠? 카페에서 서커스 공연을 했어요. 그죠? 프랑스의 물랑 루즈 이런 데서도 서커스 공연도 하고 그 카페도 마찬가지로 카페가 그전에는 이제 뭐 귀족들의 살롱이었지만 이제는 대중들이 퇴근하면은 가서 술 한잔 하는 그곳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퇴근하면은 출근하는 곳. 카페, 술집. 그래서 그렇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드가는 이제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많이 그렸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드가가 이제 그래서 드가도 인기가 좋은 게 인기가 좋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드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이것도 유명한 이미지죠. 우리 음악에서 맨날 나오죠.
보신 적 있죠? 그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죠? 우리 음악할 때 오페라의 관현악단 해가지고 이 오페라에서 막 열심히 연주하는 연주자들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 오페라 위에 무대에는 지금 이게 원래 저 중심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네, 이거를 보통 그리게 돼 있는데 에드가 드가는 그게 아니라 밑에서 그냥 그죠? 이 뒤에서 열심히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무표정 연주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그 밑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주목했다. 그래서 드가의 그림의 특징이 이거예요. 특징이 은밀해요.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약간 관음증이라고도 저는 관음증이라기보다는 관찰자인데 들키지 않을 중에 CCTV인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CCTV가 돼가지고 냉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냉소적이에요. 냉정한 근대의 관찰자다. 그래서 이 드가도 인기가 좋은 게 사람 사는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그 인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모네하고 르누아르 정도 빼고는 만에는 이게 미술사에서도 인상주의를 잘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드가도 우리 바로 보시겠습니다. 드가도 그 20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제목이 애매한 인상주의자 돼 있어요. 202페이지 맨 위에 애매한. 그러니까 사실 인상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인상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인상주의적인 그 영향은 받았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주 은밀하면서도 냉정한 그죠? 그 근대의 관찰자다. 그래서 어쨌든 드가 그림이 인기가 좋은 게 거기 바로 있는 것처럼 그 압센트 잔 이런 식으로 이 인물들을 많이 그렸어요. 사람 사는 모습. 그러니까 특히 사람이 사는데 그 삶의 이면의 모습들, 그죠? 이게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의 삶의 이면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대중적으로 그래서 알려진 이미지가 많은 거예요. 일단 사람을 그리면 사람들이 주목하거든요, 그죠? 사람 그림이 일단 주목을 끌기 좋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쁘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덜한 거예요. 아까 르누아르나 이렇게 예쁘게 그리지 않았는데 그걸 왜 그랬느냐? 203페이지 밑에서 둘째 문단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03페이지 밑에서 둘째 문단 맨 끝 문장. 그 그림 속의 여인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질문받은 드가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못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냉소적.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 드가의 그 조각, 청동 조각상 있잖아요. 14세의 무용수.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무용수는 아주 예쁘고 귀엽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못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쁜데 그 대부분 애들이 못생겼다. 이게 상당히 냉소적이면서 그 냉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드가가 이게 사람 이름을 많이 그렸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죠? 인기가 나름 있지만은 그 느르누아나 이렇게처럼 아주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쁘지가 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죠? 자, 그래서 에드가 드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상주의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주 근대의 그림들 많이 그렸죠. 자, 그래서 요런 그림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요거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그다음에 이 그림도 유명하죠. 그죠? 에드가 드가의 어떤 스타. 얘가 지금 오늘의 스타가 된 거예요. 발레리나의 그죠? 스타가 돼서 이렇게 화려하게 춤을 추는 이런 어떤 구도 같은 게 상당히 구도나 붓질이 인상주의적이죠. 그런데 이 뒤에서 이렇게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 무대 커튼 같은 건데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가 되었지만 사실 요거를 중심으로 그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녀의 뒤에는 곧 엄습할 그림자가 사실 스타라는 게 뒤는 이렇게 그죠? 어떤 후원자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고 이제 곧 잠깐 피었다 지는 그죠? 이렇게 어둠으로 사라질 그렇잖아요. 스타라는 게 잠깐 떴다 바뀌고 뭐 걸그룹도 뭐 몇 년 하고 그만두고 바꾸잖아요. 그죠? 아직 그런 거를 암시하고 있는 그 냉정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쁘게 그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림 자체를 그죠? 얼굴이나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이미지도 유명해요. 야, 이거 대단한 이유도 그죠? 이게 파스텔을 봐도 이건 파스텔을 그린 건데, 그러니까 검은 장갑을 낀 카페의 가수. 봤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이거 많이 이것도 유명한 이미지예요. 이것도 유명한 이미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수가 유명 가수냐? 이거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무대 가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요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그 물랑 루즈와 그런 그 물랭들과 아까도 말한 거 춤도 추고, 거기서 서커스도 하고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말 그대로 오늘날의 그 밤무대 트로트 가수인 거죠, 말 그대로 사실은.
밤무대 뭐 샹숑 그죠? 샹숑이라는 게 뭐 트로트지 프랑스 사람이 그죠? 그 자신들 노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말 그 무대 복장 아니에요? 그런 밤무대 가수도 무대 복장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무명 밤무대 가수들도 그러니까 무명 밤무대 가수지만 이렇게 화려한 복장 딱 하고 화장하고 정말 화려히 입으면서 열창을 하죠. 노래 잘해요, 그죠? 하지만 야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 이렇게 뭔가 그 소리를 그 지르는데 그렇게 정말 냉소적이고 냉철한 그러한 근대 이면을 관찰한 그런 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보셨죠, 어디서 그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그림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하면서 보실 거고요. 이제 크게 그렇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명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드가 오른쪽에 지금 보다 말았죠. 그죠? 두 번째 칸에. 그래서 떨린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상반되는 색을 나란히 사용함. 초기에는 부드러운 파스텔풍, 후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색조의 번짐 효과. 그래서 인물을 캔버스 구석에 배치하고 과감하고 자유로운 작도, 중간이 텅 빈 균형 잡히지 않은 구도.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을 보고 작업을 구성하는데 구성이 조금 비대칭적이에요. 항상 드가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기 있는 작가는 르누아르고, 그 다음에 모네. 둘 정도가 인상주의자고 드가는 벌써 애매한 인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는 마네 이게 마네는 사실 인상주의를 분류를 안 해요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제가 아예 그림도 넣어놓지 않았는데 왜냐면 마네 그림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이게 당장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시면요 그죠 194페이지에 195페이지에 보시면요 194페이지 뭐 이런 그림이 인기가 있지는 않죠. 그죠? 풀바주의 점심, 그죠? 이게, 그죠? 이거 그냥 미술 사적으로 중요해서 우리가 배울 뿐인 거지, 풀바주의 점심은, 그죠? 그리고 그나마 만의 그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그 195페이지 있는 그림이에요. 폴리 베르제의 술집. 요게 그 당시 이제 술집, 아주 커다란 폴리 베르제라는 제목이, 술집 제목이.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술집입니다. 여기서는 막 그거 보이세요? 서커스 하는 사람 발, 맨 왼쪽 구석에, 왼쪽 위쪽. 195페이지, 그죠? 왼쪽 위쪽에 이게 거울이고 거울에 비친 모습인데 지금 저쪽에서 서커스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위에서 관객 위로 이렇게 그죠? 그 고개사가 그죠? 그 초록색 양말 같은 거 그죠? 서커스복 입고 서커스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 술집 그 여급이 그죠? 이 앞에 오른쪽 거울에 비친 모습이잖아요. 그 고객이 왔다 가고 하는 거 이런 거. 요건 물론 나중에 분석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나마 이제 이 그림이 그나마 이 근대적 삶의 그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으로서 가장 인기가 좋은데 이거 말고는 만의 그림이 인기가 좋진 않아요. 인기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인기 순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인기 순으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은요. 191페이지 다시 앞으로 오시면은요. 네? 여기 오른쪽에 모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남자가 나라는 거. 아니 그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점이 어긋나 있죠. 실제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이걸 그 미술적 허용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안 맞는 건데 이제 이래서 나중에 세잔 그림이 나오는 거야. 세잔. 다각도에서 본 그림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건 맞아요. 그죠?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191페이지 다시 마네를 오셔가지고 그래서 마네 그림은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마네는 대중적이지 않고 하지만 미술 사적으로는 그래도 그 중요한 그 기점이 되는 사람이라서 미술 사에는 항상 많이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대중적이진 않다. 대중적으로는 르누아르, 모네 등이 대중적이고 드가도 꽤 그림 많이 알려져 있고 마네 그림은 그냥 그 정도다.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네 마저 읽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옛 거장들의 그림을 재해석하고 근데 말이 좋아 재해석이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재해석이라기보다 그냥 뭐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여신 대신 그냥 여성, 근대 여성, 현대 여성 바꿔치기 한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다. 그래서 현대의 모습을 기하학적 평면적으로 요건 좀 요래서 많이 나와요. 평면적이다. 그러니까 2D로 가는 겁니다. 3D에서 2D로.
그래서 밝은 색조와 대비되는 어두운 색조, 검은색으로 악센트를 좀 초기 넘숙한 분위기, 후기는 원색풍이어서 오히려 이제 만에는 후기 작품이 인상주의적이 돼요. 후기 작품. 지금 요 밑에 있는 그림이 후기 작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 혼자 막 그리다가 나중에 이제 모네하고 르누아르랑 같이 그리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오히려 인상주의를 배워서 나중에는 조금 인상주의적인 풍의 그림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지만 뭐 우리가 말씀드린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타일 최대한 단순화된 형태의 검은색으로 되어들인 평면적인 색면. 어쨌든 이 평면이라는 말이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평면적으로 뭔가 좀 바뀐 겁니다. 만의 글을 통해서. 그동안은 계속 3D를 추구해 왔는데, 3D, 이제는 그림이 진짜 2D인 그림, 원래대로, 2D적인 그림, 평면적인 색면. 그래서 누구도 아니, 뭐, 자기 자신의 소리를 충실하고 노력하라. 라는 뭐, 헛소리 했고, 그래서 자기가 뭐, 자기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을, 그래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구분이 좀 되죠? 그죠? 보시면, 그죠? 크게 봤을 때, 구분해 보시면은 구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이제 190페이지로, 가시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해서, 결국 이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결국 고흐거든요? 그죠? 고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문조사 하면은 이건 무조건 1등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작가, 고흐.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이거, 그죠? 별이 빛나는 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결국 그 물음은 아까도 제가 이제 던졌던 물음처럼, 그죠? 왜 이런지, 한번 이건 진짜 우리가 미술사를 배우고 하니까 한번 각자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얘기도 나누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왜 고흐를 좋아하고 인상파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아까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정말. 그죠? 이게 뭔가 이 그림, 이게 뭔가 진짜 살아있고 막 시끌벅적한 게 탁 전해지는 그런, 그죠? 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게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좀 살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건 좀 모네 그림은 좀 아련하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요거 좀 시간이 잠깐만요. 그래서 190페이지 이제 색에 대한 얘기죠. 190페이지 우리에서 둘째 문단, 그죠? 둘째 문단.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은 인상, 즉 짧은 순간에 화가가 시각적으로 처음 지각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햇빛 속을 걷다 보면 사람의 얼굴이 녹색으로 보인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찰에 근거해 인상주의 이론을 수립했다. 또한 색채가 사물의 본원적이고 지속적인 성질이 아니라 사물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즉 날씨나 빛의 반사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요 얘기 한 가지 정도만 하시고 오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색채에 대한 인상주의의 기본적 관점입니다. 색채. 이제 색채가 이제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렸죠. 이게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중요해진 거예요. 사진, 그죠? 사진과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사진은 아직 색채는, 그죠? 뭐 택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림, 화가만이 할 수 있는, 색을 다룰 수 있는 것은 화가만의 특권인데, 근데 그 색채를 이제까지 보던 것과는 다른 관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하는 색채는 시간으로 변한다. 색채가 변화한다.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봤던 것처럼 색채는 사물이 가진 객관적 속성이다. 즉 사물에는 각기 고유한 색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무는 초록색, 하늘은 뭐 푸른색, 바다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 고유한 색채가 있고, 당연히 그것에 따라 그리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카데미의 그림이에요. 딱 이 사물은 이 색채로 딱 표현이 되고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인상주의적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색채는 우리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것이다. 즉 우리의 색채 지각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빛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죠? 사물에는 고유한 색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변화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것이 극단화된 게 야수주의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수주의만 보시고 오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238페이지 쭉 보시면 238페이지. 그것만 보시고 오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238. 그래서 이제 고정된 색채가 아니라는 게 238페이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23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그러니까 둘째
문단이죠. 1905년 파리에서 야수주의 전시가 열리던 날은 미술사에서 매우 중대한 전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후부터 예술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하늘은 푸른색이고 잔디는 초록색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마티스, 블라멩크, 드랭, 디피, 브라크, 루어 같은 야수주자들은 화폭에서는 하늘이 겨자 같은 노란색이었고 나무는 토마토 같은 붉은색이었으며 사람의 얼굴은 완두콩 같은 연두색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마치 칼라 텔레비전의 색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모든 색상들이 뿔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비평가들로 하여금 야수의 작품을 더할 수 없이 미친 줄 알게 하는 이유는 실제 세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색채 사용법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야수주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 색채는 변한다는 것은 그게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정된.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거는 어떤 색으로 표현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관계가 분리된 거죠. 분리되고 나니까 이제 야수처럼 미쳐가지고 아무 색이나 막 칠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색. 사람 얼굴을 막, 그죠? 하늘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 오른쪽 위에 일드 프랑스 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이 막 초록색이 돼 있고 이상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지금 어때로? 그죠? 야수처럼 미쳐 그 연결 관계를 날뛰는 겁니다. 그게 야수주의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하시면은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바로 이제 인상주의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색은 변한다는 게, 그죠? 간단한 명제이긴 하지만은, 그죠? 아, 이게 그렇게 미술사로 연결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색채 분할법 이렇게 연결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